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거 이제 행정법 총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견본을 한번 기념품으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이널 정리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줄 맨 먼저 보시면은요, 총론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가시면요, 23페이지 뒤에 가면 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총론하고 강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하는데, 독일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총론하고 강론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 여자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면 남자 여자를 설명하기 전에 독일 애들이 꼭 사람이라는 개념을 상정해서 앞에서 공통된 걸 먼저 다룹니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하루에 뭐 6시간 자고 밥은 3끼 먹고 뭐 결혼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강론에 가서 공통되지 않은 한편 남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여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한편 그 법학을 공부하는 이게 판델텐 시스템, 이제 모르셔도 돼요. 근데 판델텐 시스템이라는 건데, 요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이 강론에는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을 앞에 빼서 다루고, 그 다음에 한편 A는 이런 특징이 있고 B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하고 딱 끝이 나요. 자, 그런데 굉장히 공부 방법 중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이 전혀 이질적인 것들의 공통점을 여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이 되겠죠. 추상적인 용어들이 앞에 나오고, 추상적인 용어를 막 설명하면서 잘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하고 예를 드는데 이 예를 들어줘요. 배우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를 나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대 1학년 수업 들으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예를 들어주는데 알 수 없는 예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어려운, 법대를 잘못 지원했나 보다 막 이런 후회감까지 했었는데, 이 시스템이 2회도 갈 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요. 1회도 갈 때는 아주 멘붕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가서 봤더니 여기까지 한번 갔잖아요. 두 번째 볼 때는 이게 조금 숙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부터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학습 방법.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지금 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법서를 처음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갈 때 총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막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배우지 않은 뒷부분의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해주니까 멘붕이 오는데,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시고 여기까지 일단 한번 가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까지 한번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와서 볼 때는 이거 읽으면서 아, 맞아, 여기 있었던 내용이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본 길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죽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서는 총칙, 강론, 총론, 강론, 총론, 각칙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독일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독일 법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첫 세트를 들을 때 끊임없는 인내력을 가지고 쑥하고 많은 말 먹으시면서 뛰쳐나가고 싶어도 견디시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재는
그냥 뭔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한번 행정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시고요. 전체적인 공부 방법이라든가 전체적인 개요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법이 됐건 민법이 됐건 헌법이 됐건 숲속에 파묻혀 버리면 안 돼요. 항상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 약국 옆에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지, 이런 방향성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방향을 안 잃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조금 전공하신 법학자들 중에서 방향성을 잃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3000%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랑 처음 하면서 하여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동강도 듣고 그러지만 집중력 측면에서는요, 실강을 한 100분의 1 정도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서 이렇게 입문 강의를 하는 것도 지금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저랑 행정법이라는 어떤 과제를 갖고 같이 공유하는 이 시간이요, 인강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내가 오늘 3시간만큼은 행정법을 가지고 고영동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놀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제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실 분들이 없어요. 여기 제가 접해보니까 예습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습하시면 다치겠죠. 안 다치겠어요? 열심히 했어, 모르겠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죠. 열심히 안 한 친구는 어때요?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하면 그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환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습도 그래요. 3시간 동안 선생님 말 잘 듣고 안 졸고 들었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전체적으로 끝까지 가서 세팅이 돼야 그 다음부터 힘이 나와요. 아시겠죠? 체력 운동을 하는데 팔 힘, 어깨 힘, 다리 근육, 허리 근육이 다 된 다음에 힘을 쓰는 거지, 지금 여기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뭐 차를 끌 것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행정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저는 행정법을 10분 안에 가르치라고 그래도 가르치고 1시간에 가르치라고 그래도 가르치고 1년 내내 가르치라고 그래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행정법이 한 30분 동안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 관악구에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행정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고 교수님이 계신다. 선생님,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겠죠. 선생님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행정에 관한 법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학생 다음 질문은, 그럼 선생님 행정은 뭐고 법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행정이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행정이라는 개념은요, 2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2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그 김효업 선생님이 다루는 민법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사유재산이 생겨났던 시절, 국사 기준으로 신석기, 청동기, 세기사 기준으로 신석기. 그 다음에 민법의 재산법만 여러분들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법도 있어요. 신분법에는 남자 여자 만나서 약혼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죽어서 상속까지를 다룹니다. 그럼 남자 여자 관계가 만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아담과 이브예요. 실은 아담의 그분 계시죠? 친자 관계.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사적인 법이다 그래서 사법이라고 그러고, 행정법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법의 동의어가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법에서 공법이 분화돼서 나오는데
태어난 지가 2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행정법을 이해를 하려면 사법을 다 마스터를 하고 그 중에 공법적인 특수성 체크하시면 행정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사법 마스터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갑, 진갑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행정법의 특색을 보면서 민법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서로 비교되면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 쳐다보고 저쪽 산에서 이쪽 산 쳐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변호사부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7급, 9급, 심지어는 뭐 감정평가사 이런 친구들 다 다뤄봤어도 행정사 준비하는 분들이 연륜도 있고 제일 잘해요. 왜냐? 민법하고 행정법을 같이 해요, 같이. 그래서 민법은 민법대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행정법은 행정법대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에 관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행정은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라는 게 있으면 국가는 언제부터 있었죠?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고대 아테네 이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에 의해서 획정이 됐는데 항상 외침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를 하느냐, 어떤 일사불란한 피라미드 조직을 가지고 이 신하와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걸 막습니다. 근데 이 신하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침을 막는 여태까지의 스타일이, 왕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갖고 이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 야 너는 오늘부로 군대 와, 너는 세금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작용, 이걸 국가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 일정한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얘네들은 이제 복종을 하면서 때로는 세금도 내고 때로는 군대도 가서 이 국가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된 포커스는 여기에요. 과연 이와 같은 작용을 왕이 돼서 신하 각각 갑, 이제 법률 용어로는 갑을병 이렇게 하는데, 갑에 대해서 야 너 군대 와, 너 세금 내, 너 어디 가서 성벽 지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얘가 일방적으로 해요. 여러분들 민법에서처럼 상대방과 합의하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느냐, 국가를 대신하는 왕이 행하는 하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걸 하면, 이 지금 갑이나 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얘는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국가가 형벌을 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국가틀이 유지가 됩니다. 이걸 행하는 애를 뭐라 그러느냐, 지배자라 그래요. 이걸 당하는 애들을 뭐라 그러느냐, 피지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급 돌발 질문이 생겨요. 얘랑 나랑 생긴 거 똑같고 어찌 보면 얘가 더 띨띨해 보이는데 왜 우리가 쟤한테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지? 쟤는 명령만 하고, 이런 근본적인 과제를 껴안게 돼요. 여기서 얘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나는 사실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신이라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내가 설사 신이 아니더라도 나의 모든 이 왕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사 하시면은 이제 많이 쓰셔야 되는 게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예요? 막 주장하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좀 봐주세요 할 때 그 말씀이지. 100번 양보해서 내가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모든 이와 같은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무슨 소리? 왕권, 신수설. 아시겠죠? 첫 시간이니까 부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국가 구성의 3요소는 이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법학에서 요소나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건이란 말이 많이 나올 텐데 항상 이 개념이에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인적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 안에 국민. 그 다음에 하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논의하는 데가 헌법학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중견 헌법학자들이 다 돼버렸어. 그전에는 탄핵이 뭔지도 모르던 분들이 거의 뭐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논의하는 정도가 되고, 전문가를 비평할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일단 딱 보시면 세 가지 중에 하나, 둘, 세 개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없다 그래서 지분 3분의 2가 있으니까 나라에 있는 거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뭐죠? 주권이죠. 이 주권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권위 있는 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나라가 나라이기 위한 배터리입니다. 자, 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요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 배터리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1번. 주권의 소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왕이었겠죠. 왕권 신수설에 입각하고 아니, 왕이 신인데 뭐. 자, 이걸 정당화해주는 이론이 뭐였을까요? 군주주권론이 왕주권론이 아니고 마키아벨.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인간의 품성. 성악설. 얘네들은 눈만 뜨면 강간하고 절도하고 폭행하고 싸우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선한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틈 안 주고 정신 못 차리게 세게 다뤄야 된다. 이게 군주주권론이에요.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왕권 신수설에 터잡고 군주주권론에 터잡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받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짱짱한 그때 당시 프레임이었죠. 이 상황에서 고대 아테네 국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서 십자군 원정이 깨지고 나서 절대 왕정 1789년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와요. 근데 1789년이 되기 전에 교황이 중심이 돼서 그때는 인간으로부터 중세시대 때 교황이 주권의 소지자가 돼서 나라를 각 다스리던 시절에 이교도들을 징벌하러 십자군 원정을 일으켰는데 오랑캐한테 박살나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교권이 추락하고 왕권을 다시 회복을 해서 얘네들이 혜성처럼 팽창하게 되죠. 그리고 터지긴 게 이때. 무슨 혁명이요?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날. 아시겠죠? 요 전에 십자군 원정에서 각각 사람들이 뭔가 생산 능력이 잉여물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서로 교역을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이게 수공업이 상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역사는 돌고 돌아서 지금하고 똑같이 나라마다 이게 무역을 하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신분은 천한데 자유를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부를 축적하게 되고 여기를 흉내내기 시작해요. 성도 짓고. 요 기본적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서 신하와 백성들은 똑똑한 게 좋아요? 미련한 게 좋아요? 우민화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일부 세력들이 도시 중심으로 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도시를 중심으로 살던 애들을 뭐라 그러죠? 신분은 천한데 막 문해, 학술, 예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막 왕과 함께 시골에 성 짓고 문학자들 지원하고 얘네들이 드디어 결론에 이르죠. 속았다. 그죠? 그래서 얘를 처단하고 제거해버린 날이 이날이에요. 없애버려요. 아시겠죠? 바스티유가 막 습격을 계기로 해서 비워버립니다. 얘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얘네들이 가져와 버렸겠죠.
그래서 이제 주권의 소지자가 왕에서 얘네로 바뀝니다. 이 주권의 소지자를 뭐라 그러죠? 이건 시민혁명이라고 그러고, 혁명에 의해서 왕이 갖고 있던 주권을 뺏어와서 지네들이 이제 지배자가 돼요. 이 주권의 소지자가 된 걸 뭐라 그러느냐? 요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국민. 그래서 이때 국민 주권주의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국민 주권주의. 법률 용어는 항상 해설을 압축하면 법률 용어가 돼요. 더 이상 압축할 수 없을 때까지 압축하면 법률 용어가 돼요. 자, 국민 주권주의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에요? 아, 주권의 소지자가 국민인 것을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자로 더 줄여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두 자로 줄여보세요. 민주. 한 자로 줄여보세요. 못 줄이지. 그럼 그게 법률 용어입니다. 영어 단어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랑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 오늘 딱 듣는 순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영어 단어는 금방 잊어버리지. 법률 용어는 아,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왜? 쭉 알고 여러분들이 함축만 안 됐을 뿐이지 직간접적으로 다 알고 계셨던 거다, 모르고 계셨던 거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우와,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모르시던 거 하나도 없죠. 맞아요. 법은 재밌는 겁니다. 국민주권주의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자, 갑을 상대로 너 세금 내 이런 걸 행사를 할 때고, 옛날에 왕이 할 때는 왕이 결정하고 너 세금 얼마 내? 쟤한테 세금 얼마 내게 해야지 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야, 너 내, 안 내? 막 뺏어오고. 결정과 집행을 같이 했어요. 누가? 왕 혼자서. 쉽죠? 왕이 지금 갑한테 세금 얼마 내게 해야 되지? 야, 그거 너 내.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이 주인이 되니까 골치가 아파졌어요. 국민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죠. 여러분들 혼자서 점심 메뉴 결정하는 거하고 둘이서 결정하는 거 어느 게 더 쉬워요? 혼자서 나 오늘 짬뽕 먹어야지. 그래, 가자. 이거 하고 둘이서 야, 짬뽕 먹을래? 응. 짬뽕. 나는 회덮밥하고 짬뽕밥 같이 파는 데가 어디 있어? 3명이면 4명이면 5,300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5,300만이 합의하에 갑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라 이걸 결정을 한다. 대박.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죠. 어떻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골치 아파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시련은 뭘 어떻게 그냥 해야지.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민주제? 우리가 직접 하자. 재밌겠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야,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똘똘한 전문가를 하나 뽑자. 그래서 걔한테 시키자. 자, 그러면은 걔를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걔를 뽑아서 이걸 시키면 결과적으로 민주가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거예요. 그럼 간접민주제가 되려면 심부름꾼을 하나 뽑아야죠. 심부름꾼 1명 뽑을까요? 여러 명 뽑을까요? 우리가 지금 와서 쉽게 얘기하지, 프랑스는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라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이걸 경험하면서, 야, 차라리 옛날에 왕때가 좋았어. 그래서 기어가 거꾸로 들어갔고 왕으로 다시 돌아가죠. 황제가 나오죠. 누구? 나폴레옹 나오잖아요. 1명 뽑을까요? 여러 명 뽑을까요? 1명 뽑죠. 여럿이서 온갖 힘든 굳은 경험 다 해보고 1명을 뽑아요. 그 1명 이름을 뭐라 그래요?
대가리가 커서 슬픈 짐승이요. 뭐 대통령. 그죠? 네, 대통령. 한 명 뽑습니다. 한 명 뽑고, 야, 내가 주권의 일부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 넘겨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위임이라 그래요. 내 권한의 일부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네가 이거 하렴. 근데 그 대상이 우리야. 우리 개개인. 그래도 뭐 주권의 소지자인 우리는 관념적인 개념이고 하나하나 우리는 얘가 우리 심부름꾼이 주인님 세금 얼마 내셔야 된다. 그래 콜 뭐 이렇게. 대신에 세금 안 낸다고 버티면 안 되니까 강제할 수 있게끔 힘도 실어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 행위를 해요. 이거를 정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우리는 이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뽑아놓은 똘똘한 놈이 주인님 군대 가셔야 되는데 알았어. 주인님 세금 내셔야 되는데 알았어. 세금 내셔야 되는데 나 못 내. 그러면 그거 강제해서 뺏을 힘도 주고. 우리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야. 뭐가 뭐로만 바뀌어 있어요? 얘한테 힘을 다 실어줬어. 왜? 세금 안 낸다고 버팅기는 국민이 있으면은 뺏어가라고. 전체 힘을 실어준 거예요. 뭐가 뭐로만 바뀌어 있어요? 왕이 대통령으로만 바뀌어 있어요. 거기다가 애튼이라는 사람이 이래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대요. 이 절대 권력은 막강하다는 뜻의 절대군주할 때 절대고요. 이 절대는 예외 없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법학에서는 예외가 있으면 항상 뭐를 써요? 원칙이란 말을 씁니다. 제가 그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원칙. 그럼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예외니까 안 지져도 돼. 절대 지지겠습니다. 그럼 지져야 돼. 그죠? 저기 목사님 한 달 후에 순교하신다고 그랬는데 순교하셨나 모르겠네. 절대. 무슨 얘기예요? 한쪽에 힘이 실린 권력은 예외 없이 썩더란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똘똘하고 선량한 심부름꾼을 뽑아도 이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이상 얘가 부패한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걸 몸소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요? 서남아시아. 자스민 혁명이니 뭐니 해서 다 뽑아놨던 대통령을 지금 정부군 반정부군에서 그놈 몰아내니라고 지금 또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법학자들이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러면 배터리 교환하듯이 저걸 자꾸 바꿔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직접 하면 되잖아. 자,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 이거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나라 망해요. 못 지키죠. 그렇지. 하긴 해야 돼.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할 건지 그걸 우리가 직접 정하면 되죠. 직접 정하는데 너무 어렵잖아. 심부름꾼 시켜놨더니 심부름꾼이 항상 썩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 석학들이 고민한 끝에 찾아낸 게 이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혼자서 같이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요렇게만 항상 해라는 것을 정해주고 얘는 뭐만 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집행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서로 견제균형하는 의미에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결정을 만약에 모세의 10계처럼 하느님이 항상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군대 보내라 이런 것들이 쫙 그냥 나오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긴 게 이거를 하는 기구를 하나 심부름꾼을 하나 더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대통령도 선거했듯이 얘네들도 선거를 하나 더 뽑자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까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까요?
신중. 결정된 이상 딱 집행하는 거는 신속하게 할까요? 신중하게 할까요? 신속.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국가작용, 얼마만큼의 세금 부과하는 이 국가작용을 하는, 자, 누구한테 할 때 얼만큼 어떻게 해라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신중한 어떤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여기서 빼서 여기다가 주고, 신중한 결정은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여럿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만 여럿이 하는 게 좋죠. 그걸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위원회.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위원회로 여기를 여러 명을 뽑아요. 기준을 결정하는 애들을 여러 명을 뽑아. 자,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하겠죠? 여러 명이 뽑혀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행사할 건지를 결정하는 위원회. 국가작용을 결정하는 위원회. 두 자로 한번 해보세요. 뭐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300명. 여기서 결정을 해요. 여기서 결정된 대로 너는 집행만 하라는 겁니다. 국회는 조약에 대한 동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파병에 대한 동의도 하고, 나라 살림의 결산과 예산도 하는 데지만 이 국가작용의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법률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에 따라서만 애가 해야 돼요. 여기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하면은 이거 맞는 말일까요? 국회는 파란색, 법률, 결정. 여기가 뭔지 아시겠죠?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죠. 행정부의 대통령, 집행. 여기 따라서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작용은 항상 이것에서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법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고, 한문으로 두 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주의가 완성됐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 전에 자칭 신이라고 했었던 우리 16세, 18세가 했었던 지배는 뭐고? 지는 신치주의라고 그랬는데 인치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준이 개판이었지. 지가 마음에 드는 애는 세금 면제고,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전 재산 몰수고. 지금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돼요? 엉터리로 뽑아야 돼요? 여기 욕할 게 없어. 여기서 이상한 법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여기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뽑으셔야 돼요. 이 머슴들이에요, 머슴들. 주인이 머슴을 잘못 뽑아놓고서는 뺀 누구 탓만 해? 본인이 잘못한 거지, 본인이. 얘네들이 어디 저기 외계에서 떨어진 애들이 아니잖아요. 요 작용이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됐어요. 여기서 하란 대로 그대로 행사됐습니다. 물개박수 치고 끝나겠죠.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된 거.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적법한 작용이구나, 이러겠죠. 여기 위반됐네요. 법률에 위반된 작용이네요. 무슨 작용? 위법한 작용.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하도록 했는데 이 기준을 위반했으니 누군가는 다칠 밖에요. 자, 다친 애가 누구한테 가서 치료받을까요? 때린 놈한테 받는 사과야말로 진정한 사과. 얘한테. 자,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이 존 로크라는 분이에요. 존 로크. 이권 분립. 얘랑 둘만 있으면 돼. 잘못되면 얘한테 가서 따지면 되니까. 이거죠. 근데 따질 애가 어떤 애예요? 전 국민의 추상적인 권한을 한 몸에 넘겨받아서 지가 집행하는 놈이에요. 요걸 뭐라 그러느냐? 조직이라 그래. 조폭 같은 애야. 근데 얘한테 지금 내가 얻어맞았어.
국민 전체 국민의 힘은 주권의 소유자로서 막강하지만 지금 요 빨강색의 대상인 갑은 미미하게 그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맞은 애가 얘한테 가서 너 왜 위반했어? 그러고 막 따지고 사과받고 따지러 갔다가 못 오는 수가 있어. 여러분 길 가다가 조폭한테 얻어맞았는데 사과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하고 막 따라가 몸 분해돼 버리는데 하나는 한강에서 발견되고 하나는 관악산 꼭대기에서 발견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따지는 것도 제3의 기관을 두자. 여기까지 생각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몽테스키나. 그래서 이 법률에 터잡아서 이것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시비를 가려주는 기관. 1, 2, 3으로 세 개로 나누지. 여기는 뭘 하는 기관이죠? 법률을 정립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줄이면 얘 기능은 이거 하는 데예요. 법을 정립하는 데. 법을 정립하는 거. 얘는요. 이 정립된 법을 집행하는 애겠죠. 법대로 집행하는 애겠죠. 얘는 혹시라도 이 집행 여부가 법률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면 이 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았는지 틀렸었는지를 판단 선언하는 애예요. 그죠? 요것도 길니까 법률 용어는 줄이려고 하겠죠. 법 정립도 진짜 줄인 건데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보이죠? 그렇습니다. 입법. 정립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써요. 여기 집행부라고도 하고 정책적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나왔네요. 선생님 행정법이 뭐예요? 그때 행정에 관한 법이야. 근데 그 행정 여기 나오네. 여긴 뭐라 그럴까요? 법을 가지고서 판단 선언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써요. 국사책 보면은 관리들이 잘하고 못하고 귀찰하는 사헌부, 왕에게 옳고 그름을 간언하는 사관원 이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서 사법, 입법, 행정, 사법. 자, 그 중에 행정부가 이제는 이 작용을 국가작용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겠죠? 권력 분립이 되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작용을 하고 이 행정작용의 기준이 되는 법. 이걸 뭐라 그런다? 행정법. 자, 그러면 행정법은 권력 분립이 세 개로 나눠지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권력 분립 세 개로 나눠지면서 그 전까지 국가작용이었던 것이 입법, 행정, 사법이 되면서 행정이 나오게 됐고 그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법으로 태어난 거니까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돼요. 물론 국회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돈 빌려주고 결혼하고 이런 법률도 만들어요. 이 법률을 뭐라 그래요? 무슨 법? 이건 뭐라 그러겠죠? 자, 공과 사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공과 사를 구별합시다. 공익과 사의 이 말. 우리 계속 써왔죠? 사법의 대명사가 민법이고 그 5만 가지 흩어져 있는 공법을 합해서 행정법, 공법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차이가, 여기는 어때요? 자, 요 작용. 국가가 세금 내 군대가 이 작용. 공무원 A가 오늘 첫 출근했네요. 그래서 국세청에 첫 출근해가지고 저희 뭐 해야 되나요? 그때는 조세부가 한번 해봐. 그 정례 견본에 따라서 이게 오늘 부과해야 될 대상제. 딱 해서 딱 한참 보고 문서를 하려고 봐. 어이씨, 우리 집이네. 우리 엄마 오늘 아침에 막 한숨 쉬던데 장사도 안 되고. 부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조세부가 처분하면은 납세 의무 생기는데 안 되면 쳐들어가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공무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 반스 멋있어 보여.
녹색 버튼 누르면은 주문이 완료됩니다. 자, 녹색 버튼 누르고 안 누르고 누구 마음이에요? 눌러야만 해? 우리 집사람은 눌러야만 해? 심장 박동이 막 커지면서. 여기는 누르고 안 누르고가 내 마음이야. 대신에 누르면 책임져야 될 것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너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안 하고 네 마음인데 사인하면 너 사인한 대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국가가 나서서 뺏어다 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행위 자체가 여기는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배하는 거예요? 안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란 말. 젊은 학생들은 오늘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데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어. 사적 자치 원칙이지만 공법에서 공법 자치 원칙, 그럼 난리 나요. 자, 요거 구별 못 하시면 재앙이 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순실이가 미장원하고 그네 누나가 또 미장원에 고문으로 있다가 뭐 가서 미장원에서 막 머리 해주다가 고객한테 이런 좋은 취지의 재단 있는데 거기 좀 기부 좀 안 하실래? 이 회장이 그래 한번 해볼까? 아무 문제 안 돼요. 권유하는 것도 자치고 그에 따라서 재단 K스포츠에 출연하고 안 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 못하도록 돼 있어. 난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안 받아. 순실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그건 다 재앙인 거예요. 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순간 다친다 그러잖아요. 법원에 가서 구제해 주더라도 이미 다친 후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될 애들은 지금 전부 어디에 적응이 돼 있는 친구들이죠? 취업준비생인 공무원들.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행정법이 반드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너 공무원 돼서 이러면 큰일 나. 너의 상대방이 국민들도 재앙이지만 너도 재앙이야. 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앙 범위도 커지고 너 역시 그 재앙 범위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이런 걸 하는데 그네 누나랑 제 대학 선배님인 명박이 형은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건축업에서 뼈가 굵었던 명박이 형이 그걸 어떻게 하셨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다가 본인이 장렬하게 지금 공공에 처해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기본적인 특수성, 그럼 행정법은 요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이 법인데 너무너무 다양하게 2천여 종이에요. 민법은 딱 기본 틀로 일반 사법이라고 해서 딱 한 틀이 딱 그냥 정리되어 있는데 행정법은 다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경제 분야, 노동 분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봐서 행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넣어서 이 모든 법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게 행정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바운드를 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뭔가 피해받은 애들이 지금 이 존 로크가 얘기했듯이 여기도 한번 가도록 하는 제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행정심판입니다. 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요 상급자한테 뭔가 신중하게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어필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구제가 되면 여기가 제일 좀 빨라요. 빠른데 아무래도 같은 조직이니까 껴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랑 분쟁인데 얘는 이게 옳다는 거고 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서로 다투는 건데 요 기관의 상급자가 하는 거니까 약간 전문성은 있지만 공정성이 의심이 돼서 만약 구제가 안 되면 그때 여기 가라. 여기 법원이 행정법원이에요.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민사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고. 이 처분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가는 데는 뭐예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근데 여기에 이제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번역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심판을 잘해서 구제해주면 소송은 신신이 피곤한 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비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적법한 거 하는 건데 이거 적법한 거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밥 굶어요. 그 이제 요거를 사후에 1차선에서 구제해주는 역할이 행정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 좀 오시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정의 어떤 이와 같은 법을 규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지금 한 30분 정도 걸쳐서 제가 가이드라인 만들어 드린 거예요. 행정법 이래독 하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은 이 행정은 어떻게 조직이 돼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고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지? 자, 요것에 대해서 행정법의 내용입니다. 좀 쉬셨다가 제가 지금 뭐 설명에 잠깐 가서 얘기 좀 해달라니까 쉬는 시간 하고 제가 아마 8시 한 5분까지는 올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하고 점점 이렇게 점조직처럼 제가 줄여갈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에 행정법이라는 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만만하게 한 손에 들어와 보여야지 와 행정법 이러면 있잖아요. 짓눌리면 죽어요. 만만하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